숙명의 무게, 나라를 잃은 자의 고독. 평사리로 돌아와 조중구를 몰아내고 토지를 되찾았을 때 나는 모든 싸움이 끝났다고 착각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나를 짓눌러왔던 복수의 짐을 벗고 이제야 비로소 이 광활한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다고 믿었지요. 하지만 나의 승리는 곧 역병과 흉년이라는 인간의 힘으로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재앙 앞에 처참히 무릎 꿇었습니다. 땅은 뼈만 남은 시체처럼 메말랐고 골목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나는 재산을 쌓았으나 내가 다스릴 백성은 굶주림과 병마 속에서 속절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이 비극 앞에서 나는 냉철한 지배자의 가면을 쓸 수밖에 없는 피와 눈물마저도 말라버린 듯한 고독한 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굶주림과 두려움은 사람들의 이성을 집어삼켰습니다. 마치 세상의 끝이라도 온 것처럼 인간 본연의 정이 지나쳐도 미치는가를 나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역병의 증세는 잔인했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다 까무러치는 이들, 온몸에 검은 반점이 돋아나 시커멓게 변해가는 아이들. 불과 얼마 전까지 쌀을 나누던 이웃들은 식량을 위해 혹은 병을 옮길까 두려워 서로를 의심하고 물어뜯는 짐승처럼 변해갔습니다. 가장 참혹했던 것은 가족의 외면이었습니다. 병든 가족을 외딴 움막에 유폐하거나 심지어 버리고 도망치는 비정한 일들이 매일 벌어졌습니다. 인간의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는 아비규환 속에서 나는 나의 곳간을 열어 구휼미를 풀고 간도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약재상을 불러 귀한 약재를 구하려 애썼지만 나의 모든 노력은 절망의 바다에 던진 돌멩이처럼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나는 이 혼란을 다스리기 위해 철저히 감정을 배제해야 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단 한 번의 동요도 마을 전체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었기에 나의 판단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했고 나의 권위는 생존의 질서 그 자체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인간 최서위가 아닌 운명을 다스리는 여주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의 심장에는 냉기가 돌았으나 그것이 모두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았습니다. 이 절망 속에서 일부 어리석은 방골들이 나의 질서에 도전했습니다. 그들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최참판댁, 고가는 최참판 가문만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폭동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들의 굶주린 절규는 마침내 최참판댁의 담장을 향했고 이는 마을 전체의 파멸을 부를 수 있는 위험한 불씨였습니다. 나는 그들을 막기 위해 나의 사악한 이성, 즉 냉혹한 현실 판단력을 사용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자비로운 구휼이 아닌 엄중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곡간을 탐내는 자는 모두에게 공포를 심어줄 본보기로 처벌해야 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본보기로 엄중한 처벌을 내렸고 나의 단호함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존경 그리고 생존을 위한 복종을 동시에 심어주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개인적인 연민은 나의 심장을 갉아먹는 고통이었으나 나는 마을 전체의 생존을 우선하는 지배자의 숙명을 짊어진 여인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원망과 뒷말을 감수하며 이 땅에 유일한 생존의 법칙을 세웠습니다. 그 고독한 무게, 즉 대중의 비난과 희생을 감당하는 짐은 오직 나만이 짊어져야 했습니다. 나는 악역을 자처했고 그 피로 이룬 질서만이 평사리를 지탱했습니다. 마을의 낡은 양반들과 지식인들은 이 비극을 두고 허망한 논쟁만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역병을 하늘에 버리라느니 흉년은 왕실의 불찰이라느니 풍수지리설이 틀어졌다느니 하는 공허한 탁상공론에 매달렸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펜과 종이만 들려 있었을 뿐 흙을 만질 용기도
병든 자를 도울 실천력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지성은 현실의 참혹함을 외면한 채 당랑거철 격으로 시대의 수레바퀴 앞에서 미약하게 부서지는 사마귀의 행태를 보였습니다. 나는 그들의 논쟁을 들으며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진정한 힘은 책이나 이론, 낡은 명분이 아닌 흙을 일구는 토지와 돈,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냉혹한 실행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나는 간도에서의 생존을 통해 뼈저리게 익힌 몸이었습니다. 그들이 논하는 동안 나는 행동했고 나는 마을을 굶주림에서 건져내려 했습니다. 그들의 무능함은 나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해주는 역설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흉년에도 주석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잃어가던 낡은 양반들은 허세와 위선으로 술자리를 채웠습니다. 화려한 기생들의 노랫가락과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는 마을의 고통을 비웃는 듯 했으나 그들은 이미 나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술자리에 앉아 차가운 미소를 지었으나 속으로는 그들의 몰락을 앞당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체면을 빌미로 그들에게 쌀을 팔고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며 그들의 토지 문서를 야금야금 나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탐욕과 안일에 의해 파멸의 길을 걷고 있었고 나는 그저 그 길을 조금 더 빠르게 인도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낡은 권위가 완전히 무너져야만 내가 세울 근대적인 질서와 경제적 통제력이 이 땅에 뿌리내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마을 사람들은 희망을 버리고 고향을 등졌다. 그들은 짐을 꾸려 떠나기 시작했다. 헐벗고 병든 땅을 뒤로 한 채 그들의 행렬은 끝없는 절망의 강을 건너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나 역시 12살의 간도로 도망쳤던 망명자였기에 그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고 비통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희망을 찾아 떠났지만 나는 남는 자였습니다. 나는 이 땅을 지켜내야 했고 그들이 버리고 간 토지와 희망을 대신 짊어져야 할 숙명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 토지를 확보하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 이 땅을 풍요롭게 가꾸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역병과 흉년의 그림자가 거칠 무렵 평사리를 덮친 것은 개인의 비극을 뛰어넘는 민족의 비극이었습니다. 나의 복수는 이제 조중구가 아닌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대한 악과 맞서야 했습니다. 나의 싸움은 이제 토지 하나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병이 휩쓸고 간 마을에는 황천의 삼도천을 건넌 이들의 흔적만이 공허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주인 잃은 꽃신과 농발 없는 장롱이 텅 빈 한옥에 자리하고 있었지요. 나는 그들의 빈자리를 채우려 노력했지만 내가 되찾은 이 토지의 무게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나의 토지는 나의 것이었으나 그 땅을 일굴 백성들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땅을 소유했으나 고독과 책임을 얻었습니다. 땅은 주인에게 희망을 주었지만 주인을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난행, 즉 도적대의 출몰이 잦았고 평사리를 드나드는 과객들을 통해 바깥 세상의 소식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서구 열강과 일본의 틈바구니에서 조선이 풍전등화라는 소식은 모두를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다가오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이 혼란을 잠재우고 백성을 지키는 것은 이제 관하나 낡은 왕실이 아니라 강력한 경제력과 의지를 가진 자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선의 운명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을사보호 조약. 나라가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겼다는 소식은 나의 모든 개인적인 승리를 허무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토지를 되찾았으나 조국을 잃었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복수는 이 거대한 민족적 비통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조중구를 몰아낸 것이 무슨 소용인가. 나라 전체를 조중구 같은 탐욕스러운 외세에 빼앗기게 생겼는데 나라 없는 백성이 된 나의 운명 앞에서 나는 절망과 동시에 새로운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나의 모든 재력은 이제 조중구가 아닌 일본의 마수로부터 이 나라를 되찾는 데 쓰여야 했습니다. 내가 간도의 황무지에서 피와 땀으로 피눈물로 쌓아 올린 이 모든 부가 결국 나라 없는 백성의 것이 된다는 말인가. 조중구는 작은 악에 불과했다. 이 나라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악 앞에서 나의 복수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진정한 시작을 고해야 한다. 나의 돈은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다. 이 땅을 되찾기 위한 무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절망은 곧 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음지에서 햇빛처럼 독립의지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짓밟혀도 봄풀처럼 끈질긴 생명력으로 다시 돋아나는 민초들의 의지는 겨울나무처럼 꿋꿋한 나의 의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 땅의 주인으로서 이 민족의 희망을 지키는 것이 나의 새로운 숙명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남모르게 독립 자금을 모으고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을 도우며 암울한 시대의 그림자 속에서 희망의 불씨를 지켜나갔습니다. 나의 삶이 새로운 방향을 향해 나아가던 그때 운명은 나에게 가장 피하고 싶었던 과거의 망령을 다시 데려왔습니다. 나의 숙명적인 비극의 증거인 그가 동학장수 구천이 평사리 근처에 나타났다는 소문은 나를 뒤흔들었습니다. 나는 길상에게 그의 추적을 명했고 마침내 그와 대면했습니다. 그는 초라하고 병든 모습이었으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광기 어린 열정과 슬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버지 최치수의 죽음에 얽힌 숨겨진 진실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닌 골마 터진 최참판댁의 비극적인 내막이었습니다. 그 진실은 나의 복수심을 잠재우는 동시에 나를 더욱 깊은 고뇌에 빠뜨렸습니다. 나는 그를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나의 가문의 수치이자 나의 태생적 비극의 증거였지만 나는 그를 용서하고 조용히 숨겨주었습니다. 그를 죽이는 것은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를 통해 나의 운명적 굴레를 스스로 짊어졌습니다. 그의 존재는 나의 비밀이자 나의 영원한 짐이 되었습니다. 구천, 당신이 돌아왔다는 것은 이 땅의 비극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죄는 내가 심판할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운명이 당신을 심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최참판댁의 피 묻은 역사는 당신과 나 그리고 길상에게까지 뻗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나의 것입니다. 나의 영원한 굴레. 마을 오막살이의 소리꾼이 토해내는 민족의 한과 밤에 우는 여자의 울음소리는 나의 고독과 깊이 공명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슬픔을 들으며 나의 복수가 단지 개인적인 원한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들의 한을 풀어주는 역사적 사명, 즉, 이 땅을 되찾아야 할 의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들의 슬픔은 나의 결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떠나있던 상민 윤보가 강인한 독립의지를 품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나에게 독립운동의 의거를 위한 은밀한 지원을 요청했고 나는 주저없이 나의 재력을 내놓았습니다. 나의 돈은 이제 민족적 사명을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고 나는 토지의 주인을 넘어 이 땅의 모든 이들을 포용해야 할 나라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나의 자금은 만주와 간도의 독립군에게 끊임없이 흘러들어갔습니다. 조중구의 악행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켰습니다.
악은 악을 기피한다는 진리처럼 그는 자신의 탐욕과 잔존 세력 간의 불신 속에서 몰락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더 이상 복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시대의 퇴물이었고 나의 토지는 완전히 나의 질서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나의 복수는 완성되었으나 그 자리는 곧 민족의 고통이라는 더 큰 짐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냉혹한 지배자이자 민족의 후원자로 우뚝 섰습니다. 하지만 나의 내면은 여전히 고독했고 나의 사랑은 이 거대한 운명의 무게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길상과의 사랑은 여전히 나의 유일한 안식처였으나 나의 무거운 숙명은 그 행복을 늘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결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나의 하인이자 나의 주인이었고 나의 죄인이자 나의 구원자였습니다. 나는 그를 통해 인간적인 연민과 행복을 갈구했으나 나의 삶은 그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소유를 확인하려 했고 그 소유는 나의 고독을 심화시켰습니다. 길상의 영혼은 자유로운 예술가였으나 나의 곁에서 그는 토지와 가문을 지키는 기둥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붓을 잡고 싶어 했으나 나는 그에게 돈을 세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가냘픈 희망이 그네를 뛴다는 것처럼 위태롭고 불안정했지만 나는 그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가 나를 떠나면 이 거대한 토지 위의 성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곁에 머무는 것이 곧 나의 존재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을사조약 이후 희망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고국산천을 버리고 간도와 만주로 떠났다. 그들의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는 비극이었다. 나는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나의 토지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고독하고 무거운 사명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나는 남는 자로서 이 땅의 희망을 홀로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들의 절망적인 비관은 나의 귓가에 영원히 남아 내가 이 땅을 떠날 수 없게 만드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언젠가 다시 돌아와 이 땅을 딛고 설 수 있도록 나의 토지를 반드시 지켜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돌아온다. 떠났던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나는 이 땅의 모든 슬픔과 희망을 지고 이 자리에 굳건히 서 있을 것이다. 나의 토지, 나의 운명은 이제 이 나라의 운명과 하나가 되었다. 나는 빼앗긴 자들의 희망이 될 것이다. 토지 일부 사건에서 최서희는 역병과 흉년을 겪으며 냉철한 리더로 완성되고 을사보호 조약이라는 민족적 비극 앞에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그녀의 개인적인 복수는 이제 민족의 독립이라는 거대한 대의로 승화됩니다. 다음 편 박경리 작가님의 대하소설 토지와 함께 해주십시오.